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가끔 팔이나 다리를 보면 언제 생긴 건지 모르는 긁힌 자국이나 멍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상처들이 대수롭지 않은 이유는 아마 아프지 않아서일 겁니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겉으로는 잘 안 보여도 그 통증 때문에 자꾸 신경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작은 가시가 손끝에 박혀 있다던가 아니면 종이에 베인 상처들이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계속 신경 쓰이는 상처들. 내 마음속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꼭 찾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반창고든 연고든. 세상에 치료제는 참 많아요. 어떤 게 나와 맞을지는 모르지만 하나하나 사용하다 보면 나의 상처를 말끔히 없앨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만날 수 있겠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책도 그 치료제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독일의 심리학자 베르벨 바르데츠키가 쓴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라는 책인데요. 작가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깨달은 마음 치유법을 에세이처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 프롤로그를 살펴볼까요? 마음의 상처는 폭언, 폭행, 학대, 버림받음 같은 심각한 사건이 있을 때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감정이 상하는 모든 일들이 상처와 관련이 있다. 점심 먹으러 갈 사람이 없을 때, 반갑게 한 인사를 무시당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나만 빼놓고 몰래 회식을 갔을 때, 뒷말을 들었을 때, 동등한 파트너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아랫사람 취급을 당했을 때, 내가 성공시킨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 때,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다. 나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라고 믿고 싶겠지만 상처받는 상황은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삶은 상처투성이다. 그러나 똑같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입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입지 않는다. 그 차이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달려있다. 중요한 것은 부당한 대접이나 모욕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를 견뎌냈느냐다 라는 세네카의 말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처가 인생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제목이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인가 봅니다. 너가 아무리 상처를 내려고 해도 난 안 받을 거야 라는 단호함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럼 그 단호한 방어력은 어떻게 생기는지 한 수 배우러 가시죠. 내가 아픈 만큼 똑같이 아프게 하는 복수는 없다. 이솝우화 여우와 두루미에 보면 납작한 접시에 콩수프를 담아 대접한 여우에게 목이 긴 병에 음식을 담아 복수하는 두루미가 나온다. 여우와 두루미는 곧바로 서로의 처지를 배려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지만 만약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복수가 계속됐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납작한 접시는 수프를 담을 수도 없는 볼록한 접시가 됐을 것이고 목이 긴 병은 두루미도 먹지 못할 만큼 길어졌을 것이다.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서로를 괴롭히는 데만 집요하게 매달릴 게 뻔하다는 말이다. 서로 안갚음만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둘 다 망하게 될 게 분명한데도 왜 이런 파괴적인 충동에 쾌감을 느끼는 걸까? 마이클 맥컬러프의 복수의 심리학에 보면 일본 원숭이들의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영장류 학자들이 일본 원숭이 무리에서 일어난 1,500건 이상의 싸움을 분석한 결과 지위가 높고 강한 원숭이들에게 공격당한 원숭이는 공격한 원숭이가 볼 수 있는 곳에서 그 원숭이의 친족을 공격함으로써 복수를 한다고 한다. 이것은 날 건드리면 네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라는 뜻의 경고이자 또다시 희생되지 않으려는 저항이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일본 원숭이의 복수 방식이 인간의 복수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고 말한다. 인간의 복수심 역시 나를 건드리면 너도 무사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킴으로써 상대가 쉽게 공격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진화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복수심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 중 하나다. 스위스 쭈리히 대학팀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복수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한다. 쭈리히 대학 연구팀은 14명의 남성들에게 배반 게임을 시킨 뒤 배반당했을 때 하는 행동과 복수할 때의 뇌활동을 조사했다. 그 결과 실험 참가자들은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더라도 대부분 복수를 감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게다가 뇌활동은 기쁨이나 만족감을 느낄 때와 비슷한 형태를 보였다고 한다.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복수심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그 상황과 상대방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준다. 그들은 공격적인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힘이 세다, 자의식이 강하다는 식의 착각에 빠짐으로써 점점 더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빠져들게 된다. 하지만 복수는 상처를 준 사람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모욕받은 감정을 들여다보기 싫어 크게 화를 내고 있는 것뿐이다. 너도 나와 똑같이 고통을 겪어야 한다라는 생각 속에는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바람이 숨어 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서로 똑같은 상태가 되어야 화해도 가능하다는 심리 말이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원망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그때 자신의 마음이 어땠는지, 시원했던가? 통쾌했던가? 아니다. 너무나 불편했다. 당장이라도 화풀이를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 일도 마음에 담았던 말을 다 쏟아놓고 나면 이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다시 머릿속이 엉망이 된다. 결국 파괴적인 방식으로 균형을 이루려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둘 중 한 사람은 끝없이 순환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 내가 한 대 맞았으니 너도 한 대 맞고 화해하자는 얼핏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내가 더 세게 맞은 것 같으니 네가 한 대 더 맞아야겠다 라는 복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어느 한 사람은 상대방의 다친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때려서 아팠겠구나 라고 먼저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상처 주는 악순환은 평화로운 궤도로 옮겨갈 수 있다. 당장이라도 터질 것처럼 분노가 부풀어 오른 사람에게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들은 비참하고 2번 모욕당한 기분을 느낀다. 하지만 용서는 상처를 잊어버리거나 타협하는 것과는 다르다. 상처를 준 사람들의 잘못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쌓인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나의 분노가 다시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을 없애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충격적인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대다수 피해자들이 택한 건 복수보다는 용서였다. 가해자를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수로 또 다른 고통을 낳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상에서 느끼는 모욕감, 수치심, 분노를 다스리는 것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종종 복수 때문에 가장 소중한 우리 자신을 잊어버린다. 나 자신이 분노에 눈이 멀어 고통스러운 길을 걷게 내버려둔다.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상처받은 나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복수는 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고통을 줄여주진 않는다. 내 마음이 지금 복수를 외친다 해도 그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인생을 다시 제대로 사는 것이다. 복수를 꿈꾸며 누군가를 증오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다시 내 삶을 되찾을 것인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최대한 진지하게 답해야 한다. 아픈 마음은 몸이 먼저 안다.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과 몸에 병이 나는 것은 언제나 깊은 관계가 있다.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자였던 플랜더스 덤바는 야심이 강하고 경쟁심이 심하고 적대적인 사람은 심장마비에 잘 걸리고 감정 표현에 서툴고 내성적이며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암에 잘 걸린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덤바는 간병인 없이 비교적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90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의견 충돌이나 이별, 실직과 같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절망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오히려 태평했다. 자기 것만 고집하지 않고 늘 호기심을 갖고 뭔가를 발명하려고 하는 창조력이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탁월했다. 또 걱정거리는 빨리 털어버리고 삶을 즐겁게 살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덤바는 이런 특징들이 바로 100세 가까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했다. 마음의 상처가 모두 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병의 진행 속도나 회복 속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신체의 건강 상태도 같고 성별도 나이도 몸무게도 똑같은 암 환자라고 해도 수술 후 회복 속도는 천차만별이다. 노화 역시 마찬가지다. 같은 환경에서 자란 쌍둥이라도 노화가 진행되는 속도는 각각 다르다. 디펙 초프라는 사람은 왜 늙는가에서 인간의 연령을 시간적 연령, 생리적 연령, 심리적 연령 세 가지로 나누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두 똑같이 늙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하는 것, 외로움, 좌절감, 근심, 분노, 직업에 대한 불만, 경제적 불안감 같은 것들이 노화를 부추기며 반대로 솔직하고 친구를 잘 사귀며 작은 일에 행복을 느끼는 것, 직업에 대한 만족감, 경제적 안정감 같은 것들은 노화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육체의 병이라는 것은 사실 마음의 자가치료 행위일 때가 많다. 상처를 숨기고 말문을 닫아버린 사람의 억눌린 감정을
몸이 표현하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프랭크 알렉산더는 신경성 고혈압, 신경성 두통, 기관지 천식,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성 피부염, 위궤양과 십이지궤양, 간장성 대장염이 시민성 질환에 속한다고 발표했는데 사회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이 발병의 원인이 되거나 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특히 높은 병이라는 것이다. 이런 시민성 질환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고도의 현대의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질환들이 고통 없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병을 치료할 때 내면의 상태를 함께 살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위염, 두통, 복통, 여드름 같은 것들을 육체적 증상으로만 보고 어떤 마음의 갈등이 있는지 돌보지 않는다면 상처의 겉만 치료할 뿐 정작 썩어가는 뿌리는 내버려두는 셈이 되고 마는 것이다. 엘렌 랭어의 마음의 시계는 심리학 교수인 저자가 마음의 시간을 되돌림으로써 육체의 시간까지 되돌릴 수 있는가를 실험한 내용이 담긴 책이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연구는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노인 8명을 20년 전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의 변화를 관찰한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 것처럼 1959년의 풍경으로 가득 꾸며진 집에서 노인들은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되는 장면을 흑백 텔레비전으로 지켜보고 1959년 당시에 시사적인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으며 옛날 노래를 듣고 옛날 영화를 보았다. 그리고 여느 50대, 60대처럼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 없이 요리와 설거지, 청소 등을 하며 일상을 보냈다. 그로부터 단 일주일 후 노인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다. 체중이 늘고 시력과 청력, 악력이 향상되는 등 신체 나이가 20세 이상 젊어진 것이다.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걷기도 힘들었던 노인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걷기 시작했으며 또 다른 노인은 미식축구 경기에 동참해 전력 달리기를 하기도 했다. 그 변화는 외모에도 영향을 끼쳤다. 노인들의 일주일 전후 사진을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모두 일주일 후 사진을 더 젊은 시절의 모습일 거라고 예측한 것이다. 그들은 어떤 약도 복용하지 않았고 특별한 식이요법도 하지 않았다. 그저 20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50대로 되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던 것뿐이었다. 몸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고 말할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소갈이하고 참을 수 없는 분노 때문에 매일 밤 잠 못 이룬다면 결국엔 몸에 탈이 나게 돼 있다. 몸이 느끼는 통증을 잠재울 약을 찾아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니까. 그거 아세요? 식물에는 상처 호르몬이라는 게 있대요. 식물에 상처가 나면 그 상처난 세포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 호르몬이 주위에 상처를 입지 않은 건강한 세포로 들어가서 세포 분열이나 증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호르몬이 없을까요? 우리 몸에는 치유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베타 엔돌핀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베타 엔돌핀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데 단순히 그 스트레스만 해소되는 게 아니라 노화 진행도 막아주고 암세포도 물리치고 또 기억력이나 인내력까지도 강화시켜주는 엔돌핀 중에는 최강 엔돌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타 엔돌핀은 달리기나 걷기 운동을 할 때 만들어지는데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거나 칭찬을 듣거나 또 감사할 때, 기도할 때도 이 베타 엔돌핀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이나 시민성 질병도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나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면 어떨까요? 마음속으로 말고 소리내서 이름도 불러주면 더 좋고요. 아무개야, 오늘 하루도 잘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라고요. 네, 지금까지 힐링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